다음부터 일반 전표 문제니까 똑같이 일반 전표 입력키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키시고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자 3월 3일자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할 거래요. 뭔가 동국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 건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 나왔어요. 임차 보증금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맞나요? 그렇죠? 자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임차 보증금은 어떤 의미예요? 빌릴 때 준 보증금이에요. 빌릴 때 준 보증금입니다. 빌릴 때 뭔가 사무실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을 줬대요. 됐어요? 됐죠? 보증금을 줬으면 그 보증금은 여러분들 그냥 준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건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내 자산인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차보증금 굉장히 헷갈리는 개정 과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봤을 때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줄 거래요. 그렇죠? 근데 2월 3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답니다. 됐어요? 그러면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줄 건데 500은 언제 줬다고요? 2월 3일 날 줬죠. 그러면 얼마를 더 주면 돼요? 뭐 1,000만 원을 지금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조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2월 3일 날 뭐였을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수령하면 뭐였어요? 선수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안 떠올리시면 여기 2월 3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봤을 때 선급금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회계처리 3월 3일자 하셔서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돼야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동국. 이거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임차보증금 얼마 줬다고요? 1,500만 원 줬다고요. 됐어요? 1,500만 원 중에서 얼마는 미리 줬었다고요? 2월 3일 날 500만 원은 이미 줬던 거 맞나요? 그걸 뭐라고 잡았었어요? 선급금 맞나요? 요거 빼고 줄 거잖아요. 요거 빼고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선급금 계정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편이죠. 아까 조회했을 때 차별의 선급금이었으니까 대변으로 선급금 얘도 동국한테 줬던 거죠. 동국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000만 원 줄 거죠. 뭘로 줬다고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 선급금, 보증금 이런 얘기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계 1급 때 요거를 배웠다라고 해서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볼까요? 2번 문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이구 뭐야. 2번 문제 요거를 삭제해버리죠. 네. 네, 보겠습니다. 7월 8일 있죠. 항상 날짜 먼저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 7월 8일. 그렇죠? 7월 8일 보니까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카페뉴라는 데에서 아메리카노 먹었대요. 그렇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벌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사 먹었으니까 최소한 돈을 썼겠죠. 맞아요? 그러면 돈을 썼습니다. 커피 먹으라고.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결제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가 맞겠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결제하였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카드 결제하였다가 맞는 거지. 됐어요? 됐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일 텐데 잠시만요. 좀 찾아보고요. 네, 저번 시간에 요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 문제 풀었을 때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나요? 제가 세무 1급반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세무 1급반 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세무 1급반 파일이 없나? 네, 요겁니다. 네, 제가 세무 1급반도 똑같이 설명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C예요. 제가 C입니다. 제가 C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간이과세자한테 커피를 사 먹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카페인 개인 사업자한테 커피를 사 먹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계일급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다라고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간이과세자한테 커피를 사 먹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썼고요. 개인 사업자한테 커피를 사 먹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썼습니다. 되나요? 그럼 봤을 때 간이과세자한테 커피를 사 먹을 때는 제가 부가세와 관련된 개정 과목을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죠. 근데 제가 개인 사업자한테 사 먹었을 때는 부가세와 관련된 개정 과목을 제가 대급금이라고 썼습니다.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간이과세자한테 부가세를 준 거랑 개인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준 거랑은 완전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한테 부가세를 줘봤자 못 돌려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면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안 살라고 해요. 대부분. 왜요?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걔한테.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한테는 부가세 100원을 주면 대급금이라고 이렇게 돌려를 받지만 개인 간이과세자한테 구입해봤자 부가세를 못 돌려받기 때문에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안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간이과세자한테 부가세를 줘봤자 돌려받는다고요? 못 돌려받는다고요?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전폐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부가세가 없는 거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도 보시면 여기다가 쓰지 말고 네, 여기다가 쓰죠. 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얘기가 더 중요해져요. 나중에 이 얘기가 더 중요해지니까 이 얘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 간이과세자 세금이 발급이 안 되니까 돈을 써봤자 부가세를 줘봤자 소용이 없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도를 나갈 때도 좀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갑자기 보여드릴 이유가 뭐예요? 카페뉴가 간이과세자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래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메인 매출전표 아닌가요? 그러시는 분들이 99%예요. 됐나요? 하지만 이거는 메인 매출전표예요, 일반 전표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전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가세가 없는 거래라고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여기에도 부가세가 그냥 안 나온 겁니다. 원래는 커피에 부가세가 있어요. 다 커피를 사 먹어 보셨겠지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6,000원을 돈을 썼죠.
그렇죠? 6천에 대한 부가세를 인식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어차피 못 돌려받으니까.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 쓰는 겁니다. 일반 전표에 차변에 문제에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래요. 왜요? 출장 중에 먹은 커피니까. 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여비 교통비,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여비 교통비니까 800번 되죠? 금액은 그냥 6,000원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이 카페뉴한테는 돈을 줬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이 삼성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채가 생겨야죠. 대변에 미지급금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고요? 삼성카드요. 이렇게 입력하면 끝이겠죠. 됐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갚아야 된다고는 다 알고 계시죠? 회계금 때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 꼭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내용도 꼭 숙지를 해주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제가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요거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어차피 또 설명드릴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요거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번 문제를 한번 켜보면 네. 제가 요거도 여러분들 요거 회계급 때 안 나왔던 문제인가요? 회계급 나오잖아요. 이 문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맞아요? 부가세 정리분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해보죠. 뭐 계속 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10월 8일 날 원재료를 부가세 별도 1,000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렇게 분기가 뜨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원재료가 1,000원 들고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대급금이 들어야 되고 현금으로 1,100원 줬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제품을 팔았대요. 이거 문제는 제가 가정했던 거죠. 2,000원에 팔고요. 부가세 별도인데 부가세 200원은 내게 아니라 국가한테 내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했고 현금으로 부가세까지 2,200원을 받을 겁니다. 맞아요? 이 회사는 200원은 내야 되고 100원은요. 돌려받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200원 내고 100원 돌려받을 바에는 얼마만 내면 돼요? 100원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그럼 봤을 때 지금 부가세 계산 구조로 봤을 때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에서 돌려받을 부가세 대급금을 뺀 납부세액이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200원이 여기로 들어온 거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여기로 들어온 거여서 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계산식의 계산 구조였습니다. 부가세는. 그렇죠? 그러면 보셨을 때 지금 문제도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 보니까 날짜가 7월 25일자입니다. 7월 25일자면 여러분들 부가세를 정리하는 날짜예요?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날짜예요? 실제로 납부하는 날짜죠? 그렇죠? 4월부터 6월에 대한 부가세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한다라고는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리 회계연금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더라고 한들 요런 자격증, 요런 내용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봤을 때 제가 항상 부가세 정리라는 건 언제 한다라고 했어요?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자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료일자에 어차피 100원 납부할 거니까 이 예수금과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없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없앤다라고 했죠. 예수금, 대변에 있던 예수금 없앨 거니까 차변으로 없애고요. 차변에 있던 대급금 없앨 거니까 대변으로 없애겠죠. 그래서 납부할 100원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과세기간 종료일자는 아직 못 내는 날짜잖아요. 6월 30일이면. 맞아요. 6월 30일 못 내고 이 미지급 세금 100원 잡았다가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날짜에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잖아요. 그냥 예. 맞나요? 그렇죠? 요거 회계일급 때 정말 많이 나왔던 분기죠. 그럼 지금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 한번 보면
일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 168만 9천 원이 미지급 세금에 반영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제 저번에 수업 들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봤을 때 이제 제가 부가세 정리를 과세기간 종료일자에 한다라고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6월 30일 이렇게 조회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부가세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납부해야 될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이런 식으로 168만 9천 원이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7월 25일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날짜죠. 그럼 딱 봐도 168만 9천 원 낸다는 문제겠죠. 됐어요? 뭘로 낼 거래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해서 납부할 거랍니다. 그러면은 7월 25일 날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 없애야죠. 낼 거니까 부채 감소로 168만 9천 원. 대변으로 보통예금으로 납부할 거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그냥 끝이겠네요. 되셨나요? 됐어요? 뭐 이렇게 저번 시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딱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원천 징수세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계 문제는 항상 비슷해요. 저번 시간 설명드렸을 때 이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맞나요? 제가 원천 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금은 거래가 비용 거래라고 했고요. 돈을 쓰는 거래. 선납세금은 수익 거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때는 항상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는 힌트도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분계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선납세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이자 수익이 얼마래요? 뭔가 통장에서 이자가 생겼답니다. 35만 원치. 이자 수익 35만 원치가 수익이 발생됐대요. 수익 발생. 맞나요? 근데 보니까 원천징수세액이 얼마래요? 53,900원이랍니다. 그럼 요거 선납세금으로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선납세금 53,90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통장에서 이자가 35만 원이 생겼지만 은행에서 은행한테 세금 53,900원을 먼저 냈다. 됐어요? 35만 원 이자 중에서 53,900원의 세금을 냈으니까 나머지만 돈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53,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금액이 입금됐다라고 언급되어 있네요. 됐나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 29만 6,100원 이렇게 취하면 그냥 끝이 문제네요. 됐나요? 그래서 분기를 한번 써보시면 날짜 9월 30일자 대변에 이자 수익 35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53,900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인식하시면 끝인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끌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유액입니다. 학정 기여형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직원들 요런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제도라고 분류되는 것들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만든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직원들 퇴직금 꼭 주자 요 얘기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회사는 돈이 급하면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을 써버려요, 회사가. 맞나요? 그러면 회사가 안 갖고 있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야지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보장해 줄 거니까.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방법이 얘랑 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뭐예요?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1년마다. 됐어요? 직원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면 끝인 거예요. 이 회계 처리를 다 배웠을 겁니다. 이 회계 처리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그냥 끝이에요. 끝. 뭐 여기다가 500, 여기다가도 500 이렇게 쓰면 끝인 겁니다. 됐어요? 직원들한테 보내줄 거니까. 근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좀 복잡한 얘기라고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한번 설명드리면 항상 결산 때 제가 아까 전 회차에서 결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예상한다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거라고요. 제가 결산 때 예상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충당금이랑 뭐라 그랬어요? 퇴직금의 충당부채. 예상할 때 뭘로 인정해준다고요? 비용.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이 퇴직할 때 필요한 돈이 1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당부채가 5천이 남아있대요. 왜요? 직원이 여러분들 무슨 1년 다녔다가 퇴직금 다 준 다음에 다 싹 갈아엎고 새로 뽑고 이게 아니잖아요. 퇴직금은 누적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해 1억을 예상했지만 전년도에도 예상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게 5천이래요. 근데 얼마를 더 인식해야 돼요? 5천밖에 없는데 이제 1억 모아야 되니까 5천을 추가로 더 인식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5천만 원만큼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충당부채가 5천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든 5천만 원과 원래 있던 5천만 원과 합쳐서 1억이 인식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1억이 인식됐습니다. 지금 충당부채가 1억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나 예상했어. 1억. 비용 인정해줘.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국가 입장입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를 그냥 하면 안 냅둬요. 왜요? 국가 입장에서 야, 너 결산 때 예상하면은 내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또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은행에 실제로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금의 1억을 맡기라고 시켜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비용만 인정해버리고 외부에 안 맡기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너 예상했니? 그만큼 내년에 꼭 은행에 맡겨라. 그래야 직원들이 퇴직하면 찾아가니까 이렇게 시켰다고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때는 대부분 확정급여는 요게 나오잖아요. 불입했다. 됐어요? 불입하면 통장이 개설될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게 1억 생기고 뭐 돈 나갈 거니까 보통예금 1억 나가겠죠.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1억을 돈을 썼는데 왜 비용 인정 안 됐어요? 비용은 이미 결산 때 인정받았다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시험 때는 요게 좀 중요했었겠죠? 회계연금 때부터. 됐어요? 직원이 실제로 퇴직했답니다. 퇴직금이 1억 5천이래요. 우리가 총 예상한 건 얼마였어요? 1억입니다. 하지만 예상한 거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1억 5천 줄 거니까 퇴직금의 충당부채 1억 있는 거 다 차변으로 없애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여러분들 나한테 돈을 받아요? 은행에서 찾아가요? 은행에서 1억 찾아갔을 거니까 1억도 당연히 대변으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얼마를 더 줘야 돼요? 5천만 원 더 줘야 되니까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5천만 원 이렇게 대변으로 감소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급여, 확정기형퇴직연금제도 회계 1급과 동일하게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확정기형 나오자마자 그냥 이 분기가 끝이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어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에요? 생산보서 직원들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에 돈 준 거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줬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500만 원이 감소하겠죠. 되셨나요? 됐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준표 5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제 메인 매수준표입니다. 요거도 여러분들 해결급 때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럼 봤을 때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증빙이랑 증빙 뒷글자를 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요? 증빙에 따라서 메인 매출전표의 부가세 유형이 달라지죠. 그리고 매출했는지 매입했는지에 따라서도 부가세 유형이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증빙을 준다. 요거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커피를 사 먹는데 여러분들이 사 먹어 놓고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사장님한테 드리진 않잖아요. 사장님이 주지. 항상 매출자가 증빙을 주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문제 보셨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급 우리 회사는 매입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메인 매출자표 키셔서 날짜 7월 7일 부가세 유형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를 지금 수령한 거잖아요. 또는 수취 또는 발급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요럴 때 나올 수 있는 부가세 유형이 50일 과세 매입.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54 불공. 그 다음에 55 수입. 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하나만 더 하면 52. 여기 사이다 쓸게요. 52. 영세 매입. 됐어요? 됐죠? 아이고 참 깨끗하게 쓰려고 하니까 참 50일 과세 매입은 뭐예요? 지금 이름처럼 과세, 부가세 있는 거죠? 과세 물품 매입 플러스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 50일 과세 매입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영세 매입은요? 영세 매입은 과세 물품 매입은 맞지만 영세, 국내끼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쓰는 게 52 영세 매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나왔을 때는 요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오사불공은 뭐예요? 불공제 사유 플러스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가 오사불공이었고요. 55 수입은 뭐예요? 세관에게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가 55 수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지금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아니니까 얘도 안 되고 수입 세금 계산서도 아니니까 얘도 안 되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다 50일 과세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51번이에요? 54불공이에요? 당연히 51번이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가 문제가 발생해서 고쳤대요.
15만 원에 부가세 15,000원이겠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당연히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겠죠. 못 돌려받는 게 불공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부가세를 써보면 50일 과세 매입, 품목은 뭐 수리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공급가액은 15만 원짜리였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서 고쳤다고요? 수리왕. 전자부 체크하시고 분기형 3번 혼합. 차변에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급금이라고 잡으신 거고 차변에 뭘로 잡으래요 문제에서. 그냥 고친 거니까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수선비 몇 번째예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프린트니까 800번대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대변에 돈 뭘로 줬대요? 동일자 오늘 날짜에 부가세까지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즉시 지급해 줬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그냥 끝이잖아요. 됐나요? 문제 뭐 간단하죠. 매입매수션표는. 2번 문제 보죠. 일반적으로 부가세 유형을 하실 때 매출은 1땡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10일 과세 10의 자리 숫자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입일 때는요. 매입일 때는 부가세 유형이 일반적으로 뭘로 시작해요? 5로 시작하잖아요. 5.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이든 매입이든 둘 다 매출과 매입 부가세 유형 중 특이한 거래, 특이한 유형이 현금 영수증 거래입니다. 맞아요. 왜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일 때는 매출일 때 부가세 유형이 뭐로 시작해요? 20몇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매입 현금 영수증일 때는요. 60몇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부가세 유형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좀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되나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요거겠죠. 매출이니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 몇 번이에요? 20 이거 여기다 쓰죠. 요거는 22 현금 과세 매출 맞나요? 그러면 이제 써보죠. 날짜 8월 20일자 22 현금 과세 매출 제품 팔았고요. 110만원 누구한테 팔았대요? 비사업자인 김성호한테 팔았고요. 분기유형 항상 3번 혼합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맞고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돈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끝이겠죠. 됐나요? 됐죠?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딱 봐도 수출 문제죠. 그렇죠? 수출일 때는 부가세 유형이 몇 번이에요? 16 수출 맞나요? 그렇죠? 16 수출일 때 또는 영세율 구분을 쓰잖아요. 언제도 써요? 12 영세 매출일 때도 똑같이 영세율 구분 입력하시고요. 맞아요. 16 영세 구분은 뭐예요? 네가 어떤 것을 했길래 영세율을 적용받니? 이 얘기예요. 영세율 구분 16 수출은 몇 번이었어요? 16 수출은 1번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12 영세는 영세 구분이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지, 2번. 그렇죠, 2번. 3번이죠, 3번. 3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쉬우실 거예요. 됐어요? 지금 16 수출이니까 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지금 영국 OTP사라는 회사한테 제품을 팔 건데 얼마 받을 거래요? 1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했대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외화로 적지 않잖아요. 항상 원화로 환산해야 된다고요. 항상 프로그램 입력 시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작성한다. 맞아요. 우리 몇 달러 받을 거라고요? 총 10만 달러 수령할 거죠.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환율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환율을 써요? 당연히 선적일자 환율을 썼잖아요.
물건을 팔았을 날짜 환율. 그렇죠? 즉 물건 언제 팔았다고요? 선적일 9월 12일. 수출 신고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9월 10일 날, 야, 우리 영국 OTP사한테 수출할 거야? 요 날짜예요. 그냥 물건은 아직 뭐 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선적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환율. 달러당 요거죠? 9월 12일 1150원. 됐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입력을 하면 1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환율 1150원 이렇게 입력하면 공급가액은 총 1억 1,50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1억 1,500만 원. 맞아요. 영세율이니까 당연히 부가세는 없을 거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 9월 12일자 16 수출 품목은 뭐 제품이고요.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1억 1,500만 원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영국. 영국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OTP사겠네요. OTP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제가 16 수출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요. 수출. 수출하기 때문에 영세율이다. 수출. 수출 신고번호는 없으니까 쓰면 안 돼요.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계 유형은 그냥 항상 3번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 맞죠? 돈 벌 거니까. 제품 팔았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항상 일반적으로 수출은 돈을 바로 받을까요? 나중에 받을까요? 나중에 받겠죠, 여러분들. 그죠? 왜요? 영국에 있는 OTP사도 물건을 받아보고 여러분들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외상이라고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수출 대금은 9월 30일 날 받기로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외상이죠. 차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요거 여러분들 요 문제 근데 쉽게 말하면 제가 또 처음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서 그러지 요거 여러분들 회계일급 때 간주공급 배웠잖아요. 그 얘기예요. 회계일급을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이 간주공급을 안 들어봤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게 뻔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회계일급만 배워서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회계 1급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 드릴 테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제가 5번 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네, 또 여기서 또 요거 찾아야 되죠? 요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제가 아까 부가수 유형이 혼자 신기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매입조 받았으니까 매입이니까 60번대로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61번이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입 매출표 9월 30일자 부가세형은 61번.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제가 28 보내드릴 거니까 61 현금 과세 매입이죠? 현금 과세 매입.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 샀대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오래 써요? 금방 써요? 금방 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문구류는 소모품 비로 처리하세요 라고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금액은 얼마예요? 22만 원 요러면 안 됩니다. 부가세 2만 원은 돌려받는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부가세 준 건 돌려받는다. 맞아요. 소모품비는 그냥 소모품값 20만 원 문구류값 됐어요. 2만 원은 부가세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얼마요? 2만 원 됐어요. 그리고 대변에 돈 줄 거 아니에요. 부가세까지 돈 줘야 되니까 돈 뭘로 줬대 문제에서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총 22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냥 끝이겠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소모품 B로 처리할 것이라는 힌트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잡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잡는 회사 하나 그리고 어떻게 잡는 회사도 있냐면 똑같이 써보고 이거를 소모품 B 말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사가 있어요. 소모품 B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1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2번으로 처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소모품 B로 처리할 것이라는 힌트가 없으면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으로 해도 되고 2번으로 해도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을 보면 한 2주 정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의를 하면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한 1주 정도를 검토해서 그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맞게 해주는지 틀리게 해주는지 그거를 판별해 줍니다. 근데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면 출제원도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의제기, 애매한 사항들을 항상 문제에서 언급해 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언급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알려줄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입력을 해보면 문구류 공급가액 얼마 써요? 여기다가 22만 원 써야겠죠? 22만 원 써야 20만 원과 2만 원이 이쁘게 나눠지니까 어디서 샀대요? 미나문구. 미나문구에 샀죠? 미나문구. 그 다음에 분계 유형 항상 3번 혼합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돌려받을 거니까 대급금이라는 자산이라고 했고요.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였어요? 소모품 B로 처리하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B니까 뭐예요? 800번대 소모품 B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돈 줘야 됩니다. 대변에 돈 주려고 보니까 뭘로 줬었어요? 아까 현금으로 매입하고라고 돼 있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5번 문제도 끝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시겠지만 일반 전표가 어려워요? 메인 매출 전표가 어려워요? 있습니다. 이 4문제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그냥 쉬운 정의로만 말씀드리면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매한 것처럼 간주하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간주공급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그냥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상품을 1,000원 부가세 별도 1,000원에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자. 표를 만들어서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품을 1,000원에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 한번 해보죠. 분개. 뭐가 생겨요? 차변에 상품 생기죠? 상품 사왔으니까 1,000원 생기고요. 그리고 부가세 얼마 줬겠어요? 100원 줬었겠죠? 항상 제가 부가세 준 거는 돌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부가세 VAT 대급금 100원. 그러면 대변으로 총 얼마 준 거예요? 현금으로 1,100원 이렇게 줬었을 겁니다. 맞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깔끔하게 써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해드릴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실제 판매에는 접대 목적으로 제공.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봐보죠. 실제 판매. 거래를 제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을 2,000원 또 부가세 별도입니다. 매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차변에 돈 받는 거 얼마예요? 부가세까지 2,000 현금으로 돈 받는 거 2,200원 맞아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2,000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얼마예요? 200원 맞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러면 요걸 보죠. (1번) (2번) 뭘 쓰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계산 해보고요. 2번도 똑같이 부가가치세 계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한번 해보면 보셨을 때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는 실제 판매죠. 실제 판매. 얘는 접대 목적이죠. 접대 목적. 얘가 율로 온 거고 얘 거래를 이렇게 입력해 볼 겁니다. 그럼 부가세 계산 구조는 뭐였어요? 매출세액에서 뭘 빼요? 매입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었고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었습니다. 매출세액은 부채. 부채에서는 안 쓸게요. 매출세액 지금 매출세액 얼마예요? 판매했을 때 부가세 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는 200원일 겁니다. 맞아요. 매입세액 얼마였어요? 아까 상품 사왔을 때 매입했을 때 부가세 100원이죠. 매입세액 100원.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얼마 돼요? 납부세액이니까 100원 되는 거 맞아요? 200원에서 100원 되면 100원이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 A라는 회사, 이 회사 지금 쓰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가 100원 납부할 거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100원 납부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보죠. 접대 목적으로 제공. 요거를 상품을 B회사에게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라고 할게요. 됐어요? 무상 제공. 요거는 시가라는 거 원래 판매했을 때 가격이죠? 원래 판매했을 때 얼마였어요? 2,000원. 시가 2,000원이라고 하고요. 원가는 얼마예요? 원가는 사올 때 쓴 돈 얘기하는 거죠. 원가 1,000원이죠, 그냥. 맞아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차변, 대변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상품을 접대 목적으로 B회사한테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상품, 없애버려요, 상품.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얼마예요? 1,000원이죠. 샀을 때 2,000원이지. 그냥 요거 샀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1,000원 없어지는 겁니다. 원가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무슨 목적이니까? 접대 목적이니까 접대비 1,000원. 맞나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만 좀 해보세요. 요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요거를 똑같이 여기다 복사하고 매출세액 얼마예요? 빵원이죠? 요거 맞아요?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부가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 매입세가 얼마였어요? 판매하지 않았긴 했지만 사올 때는 부가세 100원, 매입세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100원. 여러분 무슨 꼴이 나요? 환급세액이 100원 든다는 얘기예요. 왜요? 부가세 거둔 건 없지만 준 건 있으니까 돌려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국가 입장에서는 요런 계산을 좋아할까요? 요런 계산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얘를 좋아합니다. 야 100원 돌려줬으니까 200원 걷어. 그래서 100원이라도 내. 요걸 좋아하지. 100원 그냥 돌려줄게. 안 걷었어? 오케이. 요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는 당연히 얘네한테 부가세를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뱉어내는 건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기획수에 얘기했지만 부가세 이렇게 구입하면서 부가세 준 거는 돌려받는다라고 했죠. 이 돌려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판매할 때 더 비싸게 팔 거여서 부가세 더 많이 거둘 거니까요. 근데 얘는요. 부가세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안 걷었으니까 뭔가 국가에서 얘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규정. 어떤 규정이겠어요? 간주용고 뭐라 했어요, 제가? 실제 판매하진 않았죠, 요거? 하지만 판매한 것처럼 간주하겠다. 얘를 뭐처럼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얘처럼 간주하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부가세 200원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납부세액이 100원. 요렇게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됐어요? 이거 다 배웠을 겁니다. 회계일급 때. 됐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200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납부세액이 100원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 계산 구조랑 이 계산 구조 아이고 이 계산 구조랑 이 계산 구조를 똑같이 만들라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매출세액 200원이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도 똑같이 얘를 만들어 주려고 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도 똑같이 써줘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200원이요. 똑같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접대 목적으로 비회사한테 공짜로 줄 거죠. 이 상품을. 그렇죠? 공짜로 주면서 갑자기 이 비회사한테 접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회사 물건 많이 사주세요. 우리 회사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공짜로 줘놓고서 죄송한데 부가세법에서 실제 판처럼 부가세를 200원 내랍니다. 죄송한데 비회사님 부가세 200원 좀 주실래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접대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 200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부담하는 겁니다. 원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는 걷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주 공급, 이 접대 목적은 200원을 걷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고요? 이거는 내가 낸다고요. 내가 부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만 썼을 때 아까 상품 1,000원만 썼을 때 접대비가 1,000원인데 이것도 누가 낼 거라고요?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돈을 쓰는 거네요. 그래서 비용이 1,200원 요렇게 잡혀야 되는 게 간주 공급 분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회사가 A입니다. 우리 회사 당사. 우리 회사가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B 회사한테 준 거 맞아요? B 회사? 맞아요. B 회사한테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러면 B 회사한테 부가세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고 누가 낸다고요? 내가 낸다고요. 그러면 얘한테 뭐도 줄 필요 없어요. 증빙도 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빙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 부가세 얘한테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예요. 근데 어차피 200원에 대한 부가세는 내가 낼 건데 뭐하러 증빙을 주고받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간주원금은 대표적으로 간주원금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증빙 거래라고요. 무증빙 거래. 맞아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뭐였어요? 14건별 매출이었습니다. 됐어요? 됐죠? 이거 꼭 기억해 줍니다. 회계일급이든 세무이급이든 다른 시험이든 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줘버렸죠? 그럼 뭐까지 걸어야 돼요? 적요 8번도 걸어야죠. 8번. 항상. 맞아요. 적요 8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요거 회계처리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됐죠? 뭐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간주원금 분기 한 번 정도는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회계일급 때. 하지만 회계일급 때 배웠더라도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분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200원의 부가세는 걷지 않고 내가 부담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200원을 왜 걷지도 않았는데 내가 낸다고요? 부가세를 돌려받았으니까라고요. 돌려받았으니까 진짜 팔아서 더 많이 걷어. 이런 규정이라고요. 근데 안 팔았어도 그만큼은 네가 내야 돼.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주홍구 규정에 걸리려면 항상 매입세 공제를 받았었다라는 언급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뭐예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죠. 여기서 빼주는 게 매입세 공제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표 날짜 9월 18일이었고요. 부가세 유형 뭐라고 간주원금은 14건별 매출. 품목은 뭐 이번에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래요. 원재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가액은 뭐요? 실제 판매처럼 할 거니까 300만 원 이렇게 잡아야겠죠. 아이고 14건별 원재료 33만 원 이렇게 적어야 300만 원과 30만 원이 이쁘게 나눠지겠죠? 맞아요. 실제 판매처럼 실제 파는 것처럼 볼 거니까 거래처는 누구한테 줬대요? 동행한테 줬답니다. 동행 분기 유형 3번 혼합. 그러면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맞죠? 시가 10% 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원재료 그냥 준 거죠. 대변에 원재료하는 감소 금액을 뭐로 적으라 했어요? 원가가 그냥 감소한 거라고요. 200만 원 주고 사온 거를 그냥 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200. 나머지 전체 230만 원을 차변에 뭐예요? 접대비. 요렇게 잡으시는 게 간주 공급 분기라고요. 됐어요? 지금 요 회계 시간은 똑같잖아요. 요거랑 그래서 여기다가 뭐까지 해줘야 돼요? 원재료에다가 적요 8번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딱 끝이라고요. 그래서 간종급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세무 2급 지금 이 문제 있죠. 세무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가끔씩 등장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까지만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뭐 유일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까지 저희가 분기 문제를 계속 풀고 있지만 그래도 다 회계 1급 때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요 4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회차가 합격률이 좀 낮아요. 다른 회차보다는 좀 어려운 회차니까 어려운 만큼 그냥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매한 것처럼 간주할 거니까 당연히 시가로 신고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할 때도 시가인 300만 원과 30만 원을 입력해 주신 겁니다. 되셨죠? 됐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집에서 한 번만 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보여드렸죠. 나중에 진도 나갈 때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 보죠. 결산 문제. 결산 문제니까 날짜 12월 31일자. 이거 공부를 하셔야겠죠?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 결산 문제 여기서도 여러분들 안 배운 게 좀 가면 하나도 없어요. 1번 보죠. 결산 문제에서 지금 환율이 언급했죠. 환율. 맞아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기중은 몇 글자, 기말은 몇 글자. 정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항상 환율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기중은 4글자, 기말은 6글자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글자는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얘기고요. 6글자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개정 과목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회계 관련 자격증은 저 혼자 다 가르치잖아요. 제가 뭐 제일 어려운 세무 1급도 저 혼자 가르치니까 근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회계급 때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급을 저한테 안 배우신 분도 한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꼭 이거 기중은 4글자, 기말은 6글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 환율이 바뀔 때마다 쓰는 계정 과목들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기말이죠. 결산 문제니까. 그러면 6글자가 어떨 때 쓰이나 이제 보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됐어요? 문제 보니까 2018년도 10월 1일 날 미국 AB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대요. 차입이 뭐예요? 차입이. 빌렸다는 뜻이잖아요. 빌림. 몇 년 뒤 상환 조건이요? 3년 뒤 상환 조건이니까 뭐예요? 이때 뭘로 인식했겠어요? 장기 차입금으로 인식했었겠죠. 장기 차입금.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냥 외화 장기 차입금이겠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하나씩 한번 해보죠. 요때 요거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10월 1일 날. 맞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그쵸? 돈. 차변에 돈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죠? 차변에 돈 받았을 겁니다. 뭐 현금일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일 수도 있으니까 돈이라고 한 겁니다. 몇 달러치 받았다고요? 10만 달러. 맞나요? 대변에 돈 받은 이유가 뭐예요? 빌린 거니까 대변에 빚이 생겨야죠. 부채. 그게 외화, 장기, 차입금.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ABS사. 얘한테 10만 달러. 요 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 프로그램은 외화로 적어요? 아니죠. 항상 원화로 환산해서 적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환율이 필요하다고요. 환율. 됐나요? 그러면 지금 돈을 언제 빌렸다고요? 10월 1일 날 빌렸으니까 당연히 10월 1일자 환율로 원화로 환산했겠죠. 당연히. 요때 환율을 어떻게 알아요? 10월 1일 날. 맞아요? 그러면 요때 환율 얼마예요? 달러당. 1달러당 1,050원이네요. 맞아요? 여기 1,050원 써있죠? 1,050원. 여기도 똑같이 1,050원. 요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여기가 저도 계산해 쓸게요. 10만 달러 곱하기 1,050원. 1억 500이래요. 1억 500. 그러면 여기에다가 금액 1억 500. 여기에도 1억 500. 요렇게 분계를 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분계 확인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조회하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항상 분계 문제 조회하실 때는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서 조회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시면 그냥 엔터 치시면 여기 부채액이니까 좀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가 있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거래들이 나오죠. 우리가 ABS사 얘한테 빌린 거였으니까 여기 나와야죠. 10월 1일. 요거를 더블 클릭 또 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분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분기를 예상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꼭 저처럼 하세요. 저처럼 하고 조회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확인했고요. 확인했고 오케이 이거 맞아.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예요? 18년도 12월 30일에 결산 문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산 문제. 그렇죠? 이때 뭐 한다고요? 결산 때는 환율 평가한다고요. 뭐랑 하겠어요? 10월 1일자 환율인 1달러당 1,050원이랑 뭐랑 평가해요? 결산 환율인 12월 31일자 1달러당 1,100원. 얘랑 환율 평가하겠죠. 환율이 어떻게 됐나? 올랐나? 떨어졌나? 맞아요.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달러당 환율이 얼마 증가됐어요? 50원씩 증가됐네요. 맞아요. 몇 달러인데요? 총 10만 달러 맞아요. 10만 달러. 그러면 총 10만 달러.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금액이 변동된 거예요? 500만 원이 변동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석으로 공부를 시켜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까지 했지만 원래는 그냥 요거 비교하면 끝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환율이 1,05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오르면 우리 회사 입장에선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쁜 겁니다. 왜요? 부채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1억 500만 원만 있으면은 원래 10만 달러로 갚을 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버려서 500만 원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더 모아야 되니까 손해보겠죠. 맞아요. 그래서 6글자인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 얼마요? 500만 원. 그리고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부채도 더 늘려야겠죠, 당연히. 차입금 ABS사 500. 요러면 끝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분기로 하면 12월 31일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500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ABS사 5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18년도 4월 1일 날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를 계산했다. 그럼 이것도 공부하는 거니까 4월 1일 날 한번 회계치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니까. 이때 뭐 냈다고요? 지금 보험료 냈다면서요.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계산했대요. 전액 보험료로 계산했다는 건 제가 비용으로 처리했던 얘기죠. 보험료가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그러면 분기했을 때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얼마예요? 120. 대변에 뭐 나왔어요? 뭘로 지급했대요? 뭘로 지급했다는 말은 없네요. 뭐 그냥 뭐 현금이라 쓰세요. 요 분기를 그냥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여기 4월 1일 들어가면 뭐 분기 써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럼 결산. 제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아까 결산 문제에서 개월수를 세는 계정 과목이 4개다.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맞아요? 아까 요거 했었죠. 미지급비용. 지금도 보험료라는 비용 얘기하고 있죠. 뭐겠어요? 선급비용. 제가 아까 선급비용이 나올 때는 보험료라는 계정이 나올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이쁘게 한번 그려보죠.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쁘게 그려보죠. 요거만 보면 이제 맞출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1월부터 아니구나. 저희가 보험을 가입한 날짜가 언제부터예요?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죠. 2018년도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9월, 8년도 10월, 11월, 12월, 19년도 1월, 19년도 2월, 19년도 3월. 아이고.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이런 거 그릴줄 잘 모르는데. 요건가? 뭐야 이거? 네, 잘 못했습니다 이거. 좀 이쁘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허, 요건가? 뭐 언제 끌었지? 오케이 됐습니다. 뭐 이쁘다고 봐주세요 이거 그냥.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제가 체크했죠?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을 체크했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체크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발생주의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뭐 했어요? 올해치만 비용 잡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치예요? 지금 몇 년치 가입한 거예요? 1년치 맞나요? 1년치에서 지금 보험료로 총 얼마 썼다고요? 1년치에서 120만 썼다고요. 한 달치는 얼마예요? 10만 원. 한 달치 10만 원. 다 10만 원이겠죠? 맞아요? 그렇죠? 요거 맞죠? 그럼 보세요. 10만 원. 그럼 보세요. 제가 올해치만 비용 잡자라면 몇 개월치예요? 얘만 비용 잡아야 된다고 올해치만 경과한 것만. 면 1, 2, 3, 4, 5, 6, 7, 8, 9. 9개월치만 비용 잡아야 된다고 9개월치만. 맞아요? 이해됐어요? 9개월치면 얼마예요? 9개월치면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여기다 안 써주는구나. 90만 원. 맞아요. 이렇게 하면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이거를 참. 네, 9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몇 개씩이요? 요거 뭐 30만 원이겠죠. 30만 원. 됐어요? 그러면 9개월치 90만 원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요. 30만 원은 비용으로 인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올해치만 비용 잡자가 발생 중이니까. 맞아요. 30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죠? 그럼 뭐라고 잡았으면 선급 비용. 요거는 뭐였어요? 자산이었습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봤을 때 요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보니까 회사는 보험료를 냈을 때 120만 원을 전부 다 비용 잡았대요. 이상하네요, 딱 봐도. 왜요? 90만 원만 잡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럼 보죠, 이제. 그러면 본결이나 해보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왜요? 120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90이 맞으니까 30만 원을 반대편으로 줄여야지 딱 90만 원만 손익계 한세 남아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30만 원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120이 비용으로 발생했지만 반대편으로 비용을 30만 원 썼다는 것 자체가 줄였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 비용은 딱 90만 원만 잡힐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차변에 뭘로 잡으라고요? 내년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30만 원 이렇게 인식하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요 회계 처리랑 요 회계 처리 했을 때 이 두 개 회계 처리 했을 때 결국에 보험료라는 비용은 얼마만 잡힌 거예요? 90만 원만 잡힌 거라고요. 됐어요? 나머지 30만 원 더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30만 원 언제 잡혀요? 내년에 잡히겠죠. 뭐 내년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30만 원 잡힐 거고 대변에 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30만 원 이렇게 나겠죠. 하지만 뭐 내년치까지의 분계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선급 비용 문제가 나오면 요 회계 처리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요 회계 처리부터 확인하시고 이 보험료라는 비용을 무조건 결산 때 정답은 대변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간다는 게 뭐라고요? 비용을 줄인다는 뜻이라고요. 비용을 줄이는 거는 올해치예요? 내년치예요? 내년치를 줄이는 거라고요. 내년치는 아직 비용 잡으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급비용 잘 나오니까. 제가 아까도 이 4개의 개정 과목 했을 때 선급비용이 제일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정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요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 문제네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한 게 2018년도 1월 30일 날 샀대요. 몇 주 샀대요? 1000주에 얼마로요? 주당 10만 원에. 맞아요? 요거는 분기 어떻게 잡았겠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곱해버리면 1억인가요? 맞나? 105 1000주 곱하기 1 10만원 1억이네요. 단기 매매 증권 1억 대변에 뭐 현금으로도 따질게요. 그냥 현금 이렇게 분기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됐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뭐 했대요? 10월 25일 날 처분했대요. 처분. 맞아요. 요때 처분했을 때 분기도 한번 해보죠.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차변 대변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생겨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단기 매매 증권 없어질 겁니다. 대변으로 몇 주치만 처분했대요. 근데 300주만 처분했으니까 300주만 없애야겠죠. 300주에 한 주당 10만 원짜리였으니까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3천만 원 이렇게 없애시면 되겠죠. 됐나요? 차변에 얼마에 팔았대요? 주당 12만 원을 팔았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게 300주에다가 12만 원어치 받았으니까 3,600인가요? 3,600에서 맞았을 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샀던 주식을 3,600에 팔았으니까 이득 보는 거 맞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600만 원. 이렇게 뭐 분기가 잡혔었겠죠. 됐어요. 지금은 이런 문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정가치. 결산대 문제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증권 몇 주 갖고 있어요? 700주. 1000주 있었는데 300주를 팔아먹었으니까 700주밖에 없었겠죠? 주당 얼마짜리였는데요? 주당 단가가 10만 원에 샀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현재 결산할 때 공정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대요? 12만 원. 12만 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얼마 상승한 거예요? 주당 2만 원 상승한 거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샀던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이익 나겠죠? 맞아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맞아요. 주당 2만 원 상승했고 700주 갖고 있으니까 1,4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당연히 날 겁니다. 그만큼 뭐도 증가시켜 줬어요? 단기 매매 증권도 1,400 이렇게 증가시켜 줬었잖아요. 정답은 얘겠네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분기 한번 써볼게요. 아까 것도 다 안 썼구나.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4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4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어권 나왔네요. 무형자산 나왔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자동결산 나오는 항목도 말씀드렸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다 자동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지금 영어권의 잔액이 얼마 있대요? 1,200만 원 있답니다. 영어권이 1,200만 원짜리래요. 근데 보니까 영어권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언급도 해줬고 18년도 12월 30일 날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이 뭐야? 2018년도 12월 31일 날 영어권 1,200 대변에 뭐 보통예금 1,200 이렇게 뭐 취득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18년도 12월 31일. 며칠 지났어요? 단 1일밖에 안 지났어요. 단 1일 안 지나. 1일밖에 안 지나. 1일 그냥 1일 지남이라고 할게. 1일 지남.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상각 문제니까 문제에서 무형자산은 뭘로 생각해요? 정액법으로 생각하죠? 정액법의 공식이 뭔데요?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잔존 가치를 빼서 나누기 내용 연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액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뭐예요?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다가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이론 대비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 대비. 왜요? 실기에서는 어차피 잔존 가치라는 것 자체가 언급이 없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추딩원가 얼마였어요? 아까 1200. 잔존 가치 없고 나누기 내용 연수 몇 년이에요? 5년간 생각할 거래요. 5년 하면 얼마 나와요? 5, 20, 240?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눠버리면. 다시 계산기 두들기 쉽지 아시죠 이건? 2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1년 상각비라고 항상.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다 1년 상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5년으로 나눴으니까 1년이 이만큼이겠죠. 근데 며칠 지났다고요? 하루밖에 안 지났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1년에 240이고 하루만 지났으니까 요거를 365일로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랬어요? 숫자가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 겁니다. 문제에서 삼각기간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하세요. 1개월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하루밖에 안 되니까 1개월 미만이죠. 그러면 그냥 이거를 한 달로 보자는 얘기. 한 달. 한 달로 보자.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년 삼각비인 240만 원을 한 달로 볼 거니까 그냥 12개월로 나눠버리면 끝이겠네요. 1년에 240이고 한 달치만 계산할 거니까. 그러면 금액 얼마 나와요? 2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계정과목 분기로 따지면 무형자산 상각비 20. 대변에 뭐예요? 영업권 20. 이렇게 분계를 하겠지만 자동결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계를 몰라도 되고 바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엔터 엔터. 여러분들 여기서 막 헤매지 말고요.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찾기 버튼 있죠? 컨트롤 F를 누르고 찾기 버튼 누르면 여기다 영어권 치면 알아서 이렇게 쏙 가져요. 얼마나 편해요. 아시겠죠? 찾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것들 모르면 다 대면 수업 때 알려드릴 거니까. 요거 20만 원. 아이고 20만 원. 됐어요. 이렇게 하면 4문제 끝.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법인세 비용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자동결산 문제 법인세 비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문제 한번 보죠. 법인세 비용이 얼마 나왔대요? 2200 나왔답니다. 2200 나왔는데 선납세금이 뭐예요? 먼저 낸 세금입니다. 2200을 내야 되는데 먼저 낸 게 얼마래요? 요거래요 그냥. 맞아요. 그러면 2200 내야 되는데 700만 원이 이미 냈으니까 2200에서 7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만 더 내면 되겠죠. 맞아요. 법인세 2200만 원에서 이미 낸 거, 이미 납부한 거. 이미라는 거를 세법에서는 기라고도 표현해요. 얼마예요? 7053 900. 나머지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되겠죠. 됐어요? 됐죠? 요 추가 나머지 금액 뭘로 처리하래요? 미지급 세금을 처리하래요. 요거를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회계급 때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월 31일에는 이 법인세를 못 냅니다. 부가세랑 저번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아시겠죠? 이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내년 3월에 내니까 지금은 못 내는 법인세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라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도 자동결산이잖아요. 만약에 수동으로 하실 분들은 차변에 법인세 비용 2200 그리고 대변에 선납세금 없애야죠. 낸 거 깔 거니까 선급금처럼 7053 900 나머지 미지급 세금 부채 아이고 이거 계산기 해야겠네. 2200 마이너스 7053 900 14946 100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수동 결산하신 분들은 일반전표에다가 요거 쓰시면 되고 근데 귀찮으니까 결산 쓰세요. 결산 들어가셔서 이 결산대로 입력이 손익계산서 계산구조랑 똑같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시면 나중에 되면서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맨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쓰세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라고도 부르고 법인세 등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납세금 있고 추가로 내야 될 거 제가 찾았잖아요. 선납세금 얼마였어요? 여기 있네요. 똑같이 7053 9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맞아요. 추가로 납부할 거 얼마였나요? 요거 있잖아. 1496 946 100. 그래서 법인세는 총 2200이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산전입력 전표 추가 누르시면 방금 했던 4번, 5번 문제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